안녕하세요. 낭만독백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호르몬과 맛있는 것들의 비밀이란 책입니다. 저자는 안병수, 출판사는 국일미디어입니다. 우리 몸의 필수 요소인 인슐린, 각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생명의 열쇠죠. 그런데 인슐린은 혈당 관리의 주범이라는 것에서부터 비만 호르몬이라는 다양한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툭하면 모자라서 큰일이고 과잉돼서 난리인 인슐린이죠. 이 책은 인슐린이 직접 밝히는 자신을 향한 비난에 대한 해명입니다. 재미있게 쓰여져 있어요. 사람처럼 말하는 인슐린이 직접 우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데요. 인슐린은 호르몬성 질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동시에 분별 없이 가공식품을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을 꾸짖기도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설탕 중독의 본질. 여러분이 설탕을 먹으면 소화기관에서 분해되죠. 이때 중요한 것이 분해 속도입니다. 설탕은 무척 빠르게 분해됩니다. 단순당인 포도당과 과당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식품 성분, 이를테면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같은 자연의 영양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당을 정제당이라고 하죠. 정제당은 입자 표면이 위산이나 각종 소화효소에 쉽게 노출됩니다. 소화기관에서 분해가 빠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설탕이 소화되어 분해되면 포도당이 나옵니다. 물론 과당도 함께 나오는데 이 과당도 대부분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설탕은 포도당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포도당이 빠르게 많이 나온 만큼 흡수도 그대로 왈칵 이루어지겠죠. 포도당들이 물밀듯 혈액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혈당치가 솟구칠 수밖에요. 고혈당입니다. 그러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모조리 잡아들입니다. 일순간에 포도당이 씨가 말라버립니다. 혈당치가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번엔 저혈당입니다. 세포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죠. 저에 대한 비난이 쇄도합니다. 빨리 포도당을 넣어달라고 사방에서 탄원이 빗발칩니다. 여러분 몸의 세포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칠 때 여러분이 느끼는 생리적 욕구는 단 것을 먹고 싶다입니다. 단 것 속에는 거의 대부분 설탕이 들어있죠. 여러분의 손이 저절로 단 음식 쪽으로 향합니다. 만만한 것이 과자, 빵, 아이스크림, 음료 따위죠. 그러면 여러분의 몸 안은 또다시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제가 또 긴급 출동해야겠죠.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혈당치가 다시 뚝 떨어집니다. 설탕이 만드는 악순환이에요. 이 소동이 겉으로는 단지 단 것 탐닉으로만 보일지 모르겠네요. 실제로는 이미 중독의 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설탕 중독이죠. 설탕이 중독을 일으킨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론 설탕 대사 과정에서 메스칼린 같은 마약성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연구도 있지만요. 설탕은 또한 영양분 도둑이란 말도 있습니다. 설탕이 여러분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분을 훔쳐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들 귀한 영양분을 소모시킨다는 의미죠. 혈당치 난조와 영양분 불균형, 그로 인해 생긴 것이 현대병과 면역력 약화인 것이죠. 설탕만 그런가요? 모든 정제당이 똑같이 안고 있는 공통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암세포의 운상, 고인슐린 혈증.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들, 밤하늘의 은하수만큼이나 많지요. 그런데 이 세포들 중에는 블랙 컨슈머 같은, 아니 불안당 같은 녀석도 있지요. 대표적인 것이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먹여 살리면 안 되겠죠.
내쫓거나 교화해야죠. 죄송스럽게도 저에겐 그런 못된 녀석을 구별해낼 능력이 없답니다. 세포라면 무조건 부양한답니다. 가리지 않고 먹여 살린답니다. 암세포에겐 오히려 먹을 것을 더 주게 돼요. 먹성이 무척 좋거든요. 그런 암세포들은 저를 무척 좋아하겠네요. 시쳇말로 당근이죠. 고인슐린 혈증의 어두운 그림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고인슐린 혈증이 되면, 다시 말해 여러분의 혈액에 제가 많아지면 저의 일은 분명 빠르게 진행됩니다. 문제는 저의 바보집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 암세포들이 한층 극성을 부리며 무럭무럭 자라나겠죠. 암 발병률이 쭉 올라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풍자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양세포의 비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언제부턴가 저의 또 하나의 별명이 되어버렸답니다. 이 별명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저의 천적 중 하나 정제당입니다. 정제당이 인슐린 저항을 거쳐 고인슐린 혈증을 만들잖아요. 제가 종양세포의 비료가 된 데에는 이 녀석도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이 암에 더 가깝다는 연구가 있군요. 물론 설탕 같은 정제당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음식에서 고인슐린 혈증을 일으키는 작자는 무척 많습니다. 항상성의 의미가 새삼 각인되는 순간이네요. 여러분의 혈액 안에 포도당이 정해진 농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처럼 호르몬인 저의 농도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저의 감각이 무뎌지는 현상, 그래서 제가 앞가림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부터 막아주세요. 자연과 가까운 비정제 설탕. 30여 년 전 일본 에히메 대학과 긴키 대학 공동 연구팀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주에게 백설탕이 들어있는 먹이를 2달간 먹였습니다. 혈액에서 중성지방의 농도가 현저히 높아졌어요. 호르몬인 저의 농도도 높아졌습니다.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을 동시에 보인 것입니다. 이번엔 그 먹이에 백설탕 만들 때 분리한 흑갈색 물질을 함께 넣었습니다. 똑같이 실험주에게 먹였고요. 신기하게도 이때는 고지혈증과 고인슐린 혈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혈액에서 과산화 지방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죠. 과산화 지방은 지방 산화물입니다. 중성지방이 덜 만들어졌음을 시사하죠. 또 흑갈색 물질이 소장에서 포도당 흡수를 억제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실험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백설탕만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설탕을 먹으려면 분리해 놓은 흑갈색 물질을 함께 먹으라는 뜻이죠. 흑갈색 물질에 뭔가 들어있음을 강력히 암시합니다. 설탕을 흔히 정제당이라고 하죠. 정제란 말 그대로 깨끗이 씻는다는 뜻입니다. 너무 깨끗이 씻다 보니 다른 자연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99.7% 이상이 수크로스, 즉 자당 성분입니다. 순도 높게 정제한 수크로스 결정은 색깔이 하얗죠. 그런데 지나치게 순수한 음식은 위험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몸속에서 일해오면서 저희 호르몬 종족은 그런 고순도의 당류를 만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몸에 백설탕이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설탕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모든 설탕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에요. 비정제 설탕은 좋아합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알거든요. 여러분은 기계로 분석해야 알지만 저는 감각으로 압니다. 비타민, 미네랄을 비롯한 수많은 식물성 영양분이 바로 그들이죠. 천연 항산화제도 많고요.
물론 저와 아삼육인 섬유질도 빼놓을 수 없죠. 앞에서 말한 흑갈색 물질의 손님이 바로 그들이랍니다. 비정제 설탕이 희지 않은 것도 그 친구들이 있어서죠. 사탕수수에는 사실 좋은 친구가 꽤 많답니다. 하나 더 소개해드리자면 글루코시드계 물질입니다. 이 친구들은 장내에서 포도당의 흡수를 억제 지연시킵니다. 포도당을 혈액으로 천천히 들여보내주죠. 저에게 얼마나 고마운 친구인가요? 제가 서두를 필요가 없잖아요. 식물성 식품에 필수적으로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글루코시드와 함께라면 효율성이 훨씬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비정제 설탕을 밥 먹듯 마구 퍼먹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정제 설탕도 어디까지나 가공품이라는 사실을 주목해 주세요. 가열 처리 과정에서 자연 물질이 어느 정도는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비록 비정제라도 당류인 만큼 많이 먹으면 칼로리 과잉 섭취의 우려도 있고요. 백설탕을 대신해서 쓰자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정제 설탕은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양합니다. 머스코바도, 파넬라, 라파두라, 제거리, 고쿠토, 브라운 슈거 모두 비정제 설탕을 가리키는 용어들이죠. 맛이나 색상, 입자의 크기 등도 산지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기호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제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합성 감미료의 미널골 수크랄로스와 아세설팜 칼륨 이온 음료 라벨에 약간 희미하게 하지만 늠름하게 도열해 있는 이름입니다. 이 두 녀석이 바로 합성 감미료랍니다. 당류 외에 단맛을 내는 또 다른 감미 소재죠. 화학 첨가물이에요. 이 물질들의 특징은 강력한 단맛입니다. 설탕에 비해 단맛이 무려 수백 배에 달합니다. 업계는 다음 두 가지를 매력 포인트로 내세워 웰빙 소재라고 널리 홍보하고 있죠. 첫째, 칼로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합성 감미료는 워낙 단맛이 강해 식품에 쓸 때 향료처럼 소량씩 씁니다. 단맛만 있고 실체는 없는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어트 식품의 안성맞춤이겠죠? 살찔 염려 없이 마음껏 단맛을 즐기시라는 매력적인 카피 문구와 함께. 둘째, 혈당치를 올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합성 감미료는 당류가 아니죠. 화학 물질입니다. 포도당 성분이 없죠. 당연히 혈당치를 올릴 일이 없죠.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여러분이 합성 감미료를 먹어도 당 대사 호르몬인 저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혈당치가 올라가지 않으니 제가 출동할 일이 없겠죠. 인슐린을 배려하는 감미 소재라고 일각에서 찬사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당분이 없는데 달콤하다? 여러분 몸엔 꽤 이상한 일이에요. 미각과 두뇌 사이에 심각한 인지 부조화가 발생합니다. 에너지 대사 시스템이 삐걱거리죠. 잦으면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칼로리만 없으면 다인가요? 지방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살을 찌울 수 있습니다. 과식을 유도해서 비만을 불러올 수도 있고요. 다이어트 감미 소재라고요? 천만에요. 매력 포인트가 알고 보니 경계 포인트였어요. 합성 감미료가 저를 배려한다는 이야기도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순진하기 때문일까요? 저는 숱하게 합성 감미료에게 놀림을 당한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생각나네요. 합성 감미료는 저에게 그 양치기 소년 같은 존재예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단맛을 느끼는 순간 저는 벌써 일터로 출동합니다. 단맛을 느꼈다는 것은 여러분이 당류를 먹었다는 뜻이고 곧 혈당치가 올라간다는 신호잖아요. 호르몬 세계의 오랜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혈당치를 안정시켜야지요. 저는 정확히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미리 나가서 준비합니다. 세포들은 잘 있는지, 식사 준비는 되어 있는지, 식욕은 어떤지 등을 점검하죠. 저의 이런 발빠른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들은 반사성 인슐린 분비라고 하더군요. 이때 여러분이 드신 것이 당류가 아니고 화학 물질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단맛의 실체가 합성 감미료였다면요. 단맛만 느꼈지 실제로 혈당치는 오르지 않겠지요. 감미료엔 포도당 성분이 없다고 했죠. 일터에서 기다리던 저는 허탈해집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야심차게 출동했지만 할 일이 없네요. 합성 감미료 녀석에게 속은 것입니다. 시쳇말로 호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진짜 당류를 드십니다. 단맛을 느끼시겠죠. 당연히 출동해야 할 저는 멈칫합니다. 합성 감미료란 녀석에게 또 속는 것이나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죠. 제가 주저주저 하는 사이 여러분 몸의 혈당치는 정상 범위 밖으로 높이 치솟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저는 부랴부랴 뛰어나갑니다. 하지만 많이 늦었습니다. 헐레벌떡 거칠게 일을 마무리해버리죠. 함께 일하는 다른 호르몬이나 효소들이 눈살을 찌푸립니다. 무엇보다 저의 천생 고객인 세포들이 불만을 내뱉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면 저는 자책하고 또 자책합니다. 결국 자괴감에 빠져 사기를 잃습니다. 체념합니다. 그리고 만사를 포기하죠. 이게 뭡니까? 인슐린 저항에 걸린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인슐린 저항이죠. 그렇습니다. 합성 감미료는 인슐린 저항을 일으키는 주범이랍니다. 이런 연구는 무척 많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합성 감미료란 녀석은 치졸한 방식으로 저의 발목을 잡고 난답니다. 여러분 몸의 장내에는 저와 아삼육인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이름하여 프로바이오틱스, 즉 유익한 미생물이죠. 이 친구들도 기특하게 저의 일을 돕는데 문제는 화학물질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합성 감미료에 취약해요. 자주 치명상을 입곤 한답니다. 이 결과 또한 저의 업무 차질로 나타나죠. 여러분 몸에 고혈당이 올 수도 저혈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당뇨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죠. 합성 감미료가 저에게 친화적이라고요? 천만에요. 차라리 백설탕이 나을 지경입니다. 착한 비농축 스트레이트 주스. 저는 주스를 무조건 배척해야 할 식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현대인이 워낙 바쁘니만큼 마신 과일도 나름대로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주스인지가 중요합니다. 과즙을 끓인 농축물에 다시 물을 붓고 해로운 물질을 섞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민 주스가 아닌 주스는 결코 차선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과즙은 귀하디 귀한 자연의 창조물입니다. 왜 그것을 무식하게 끓입니까? 끓여서 졸여놓고 보니 물을 다시 섞을 필요가 생기죠. 물을 섞으니 식품 첨가물도 필요해지고요. 짜냉즙액 그대로를 포장하면 안 됩니까? 희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첨가물도 필요 없습니다. 맛, 향, 색깔이 살아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스트레이트 주스입니다. 한국말로 하자면 비농축 주스쯤 되겠네요. 진짜 주스죠. 리콜 대상 제1호 가공육. 고혈압약, 위장약, 당뇨병약. 이들 새 의약품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차례대로 구설에 오른 적이 있다는 점이에요. 이들 몇몇 유명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서요. 제약업계가 난리가 났었죠. 의약품에 발암물질이라니.
해당 제품들은 즉각 판매 중지되고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의아스러울지 모르겠네요. 난데없이 웬 의약품 이야기냐고. 식품 첨가물과 관계가 있답니다. 잠옷 중요한 이야기예요. 문제의 발암물질은 니트로사민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니트로사민? 좀 생소하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거의 접할 일이 없는 물질이라서요. 그럼 아질산염이라는 말은 들어보셨겠죠? 식품 첨가물에 아질산 나트륨이라고 있잖아요. 중요한 첨가물이죠. 그 형제들이 몇 있는데 통틀어 아질산염이라고 합니다. 이 아질산염이 변하면 니트로사민이 된답니다.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아질산염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녀석이 변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불청객인 아질산염이 발암물질 소동의 원흉이었던 것입니다. 아질산염의 여러 형제 가운데 맏형격인 물질이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콧대가 꽤나 높은 녀석이에요. 식품업계, 특히 육가공업계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귀하신 몸이거든요. 소시지, 햄, 베이컨 따위 육가공품에 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일반 식품 매장의 가공육에 아질산 나트륨이 없는 식품은 아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걸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의약품의 아질산 나트륨이 니트로사민으로 변한다면 가공육에 들어있는 그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의문이지요. 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하고 말고요. 얼마 전에 소시지, 햄이 발암물질이라고 언론들이 떠들어댔잖아요. 그 의문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논란의 발암물질은 아질산 나트륨이 탈먹고 나온 니트로사민이었습니다. 그럼 가공육도 판매 중지하고 리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저와 이심전심이시네요. 굳이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언이죠. 소시지, 햄 따위도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있는 한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판매 중지하고 리콜해야겠죠. 보건당국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의약품의 아질산염과 가공육의 아질산염은 다른가요? 다르다면 저절로 만들어진 것과 일부러 넣은 것의 차이입니다. 그 차이로 인해 발암성이 다르게 나타나나요? 아질산 나트륨의 암적 독침은 특히 경계해야 합니다. 고약하게도 이 녀석이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짓거리까지 하거든요.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발암물질이 들어오면 여러분 몸은 암세포의 활극장이 된다고 했잖아요. 한 저명한 암 전문가의 증언이 귓전을 때립니다. 미국 의회에서 그는 가공육에 쓰는 아질산 나트륨이 암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암뿐만이 아니에요. 니트로사민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매 등의 원인이라는 보고가 있거든요. 그 녀석은 또 저 같은 호르몬까지 핍박한답니다. 니트로사민이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는 연구를 주목하세요. 아예 니트로사민이 당뇨병의 원인이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답은 역시 무첨가 철학입니다. 가공육 제품을 이용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공육이 나쁜 것은 아니죠. 나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나쁜 물질이죠. 그 상징어가 바로 아질산 나트륨입니다. 다행히 요즘엔 그런 몹쓸 녀석이 들어있지 않은 가공육이 더러 눈에 띄더군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질산 나트륨 가공육을 드셔야 한다면 아쉬운 대로 방법이 있는데요. 끓는 물에 데쳐 드세요. 가공육을 데치는 과정에서 식품 첨가물이 상당량 빠져나가죠. 80%가량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유념하실 점은 이때 식품 첨가물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맛, 성분, 영양분 등도 함께 빠져나가죠.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채소의 힘을 빌리는 것입니다.
가공육을 드실 땐 되도록 채소를 곁들이세요. 가공육과 채소, 찰떡궁합입니다. 채소의 비타민C가 가공육의 아질산 나트륨을 꼼짝 못하게 하거든요. 니트로사민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준다는 말입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고약한 녀석들을 몸 밖으로 내쫓는 효과는 덤이고요. 중요한 이야기인데 잘 알려져 있지 않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겁나는 물질을 좋아하는 생명체가 있답니다. 다름 아닌 팬데믹성 바이러스랍니다. 아질산 나트륨이 여러분의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했잖아요. 저를 핍박함으로써 인슐린 저항을 일으킨다고도 했고요. 이런 인체는 코로나 바이러스에겐 최적의 숙주입니다. 그야말로 지상 낙원이죠. 그런 황홀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아질산 나트륨이 코로나19에겐 둘도 없는 절친이자 은인이죠. 이 사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최근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 연구진이 의미 있는 연구를 하나 내놓았습니다. 가공육을 매일 0.43인분만 섭취해도 코로나19 감염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진다고요. 가공하지 않은 고기는 비록 적생육이라도 감염률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네요. 가공육과 비가공육의 차이 무엇일까요? 아질산 나트륨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똑배기였습니다.